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592년에서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 이어졌던 동아시아 세계대전이었던 임진왜란. 이 거대한 역사의 전쟁에서 흔히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행주대첩, 진주대첩, 세전투를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한산도 대첩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다른 두 대첩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주 대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명장하면 바다의 이순신 그리고 육지의 권율을 꼽습니다. 행주대첩의 지휘관이 바로 권율 장군이었는데요. 우선 이 권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율은 032 인천 출신이며 조선 초 명신 권근의 후손입니다. 권율의 아버지는 영의 정도 역임했을 정도로 권율의 집안은 상당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권율에게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는데요. 관직 진출에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과거 시험에 응시했고 선주 15년이었던 1582년 임진왜란 10년 전에 무려 46살이라는 나이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과거에 합격한 후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집안이 워낙 빵빵하고 형들부터 친인척들도 다 조정의 주요 요직에서 일했기 때문에 권율은 사원부 감찰, 예조좌랑, 호조정랑, 전라도 도사, 경성 판관 등 권한 있는 관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셨죠? 권율 장군으로 워낙 대중적으로 퍼지다 보니 권율은 무과를 급제한 무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권율은 어디까지나 문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전장에서 투입되어 싸움을 지휘했을까요? 조선시대 지방 행정관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관할진의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지역 군부대를 자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에 아무래도 일본 침략의 분위기를 탐지한 조선 정부의 조정에서 여러 인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 좌수사로 파격 승진한 이순신이 있었죠. 권율 또한 인사이동을 발령받아 평안도의 대돌시였던 의주의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의주 같은 큰 도시를 권율에게 맡겼다는 건 비록 권율이 관직 생활을 늦게 시작했으나 나름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1592년 초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서 의주 목사직에서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임진왜란이 터지죠. 국가 비상사태에 따라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고 선조는 신하들의 추천으로 권율을 경기도 광주를 담당하는 광주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권율의 나이 56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조와 조정은 한양을 떠나 개성을 거친 후 평양까지 도망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수도 한양까지 점령해버렸죠.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던 일본군은 부산을 상륙하고 한양까지 곧장 진격했고 그 외 다른 지역은 건드리질 않아서 조선군의 지방병력들이 꽤 많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 조선군들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의 군사권을 쥐고 있는 직책을 순찰사라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자 전라도의 순찰사 이광이 국왕을 호위한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모아 서울로 북상했습니다. 이광의 전라도 군사가 충청도쯤에 도착했을 때 한양이 함락되었죠.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긴 이광은 타 지역 순찰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과 경상도 순찰사 김수가 응해 3개의 도의 병력이 모두 모이는 이례적인 군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6만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를 책임지던 광주 목사 권율도 이 근황군에 합류하죠. 3도 통합 근황군이 경기도 용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당시 용인에는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외장이 일본 육군의 보급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본디 수군의 장소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이순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다에서 전쟁이 별 중요성을 띠지 못해 육군으로 들어가 육군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3도 통합군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모은 병력은 고작 1600명.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고작 1600명으로 야간에 조선 부대를 기습해버렸고 조선의 6만 명은 그대로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6만 명이 고작 1600명에게 패배하는 사건이자 조선의 주력 병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임진왜란 사상 가장 굴욕적인 용인 전투이고 유성룡은 이 전투에 대해 징비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이광, 윤국형, 김수 세 순찰사는 모두 문인이라 군사에 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고 군사의 수효는 많았으나 훈련도 통일이 안 되었고 또한 험한 요지에 군사적 설비를 하지도 않았으니 참으로 옛날 말대로 군사 행동을 봄놀이 하듯 생각하면 어찌 패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과 같았다.
권율도 패퇴 후 전라도 남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를 모집하는 등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순신이 남해안에서 여러 승전을 거두며 일본군의 보급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이순신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육로로 전라도를 공격해 전라도의 곡식을 털어 보급을 충당하고 이순신의 배후까지 노리고자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충청도 담당이었던 제6군 대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딱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 지역인 지금의 충남 금산군에 있었거든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남진한다는 소식에 권율이 일본군의 전라도 침투를 막기 위해 북상했고, 권율은 금산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목인 이치라는 고개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6군과 싸웁니다. 1000명이 조금 넘는 적은 병력이었지만 권율은 이치의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맞붙었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후퇴합니다. 일본의 전라도 침투를 막아낸 거죠. 이 전투가 이치 전투입니다. 권율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수도인 한양 수복. 이치 전투에서 승리한 권율은 수도 한양 쪽으로 북상하면서 가는 길마다 병사들을 증원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기도 오산에 있는 독산성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진격하지 않은 건 용인 전투의 패전 기억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북쪽에서 명나라 원군이 들어와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만약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하고 한양까지 내려오면 그때 경기도 쪽에서 권율이 같이 협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권율의 독산성 사수전도 기가 막히는데요. 일본군이 독산성을 포위하고 성내 조선군을 말려 죽일 생각을 하자 권율은 적군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 누각에서 쌀을 냅다 퍼붓고 말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조선군의 식량이 말에게도 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착각한 일본군이 포위를 풀고 철수를 했다죠. 그 철수하는 일본군의 뒤를 권율이 쳤고요. 그리고 마침내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에 성공합니다. 권율은 비로소 한양 수복을 위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 2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독산성에서 나와 한양과 가까이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고자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인 행주산성으로 들어가 조명연합군을 대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남쪽까지 치고 내려와야 하는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개성을 지나 내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파주의 벽제관에서 일본군 기습에 패배를 하고 후퇴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행주산성이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비록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행주산성의 지리적 요점을 생각한다면 행주산성은 참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고립되어버린 권율은 재빨리 무기를 재배치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적의 침략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총사령관 겸 제8군 대장 우키타 히데이에는 3만의 병력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선봉장이자 제1군 대장이었던 고니시, 제3군 대장 구로다, 이치전투에서 권율에게 한번 진 적이 있는 고바야카와 등 일본 육군 명장들도 참전하는 병력이었습니다. 2월 12일 새벽부터 한나절간 행주산성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2300대 3만, 단 하루 동안 일본군은 총 7번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총과 불화살로 성을 공격했으나 조선군은 각종 화포와 비격 진천례로 대응했습니다. 병력의 차이는 일본군이 압도적이었지만 화력의 차이는 조선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활약한 조선의 무기가 천자총통이라고 조선의 화포들 중 가장 거대해서 위력이 가장 큰 화포였죠. 6번째 공격 때부터 일본군은 석의 취약한 쪽을 집중 공세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승병들, 즉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가 목숨을 걸고 방어해냈습니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성 안의 부녀자들도 총동원되어 각자의 치마에 돌을 날랐습니다. 화살이 다 떨어진 건 팩트이지만 당시 행주산성 인근에 민가가 없어서 부녀자와 민간인들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7번째 공격에서는 그 취약한 구역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권율은 모든 병력을 무너진 곳에 집중시켰고 그때부터는 백병전을 감행했습니다. 백병전은 패싸움이나 다름없었는데 패싸움에서는 당연히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조선군의 공격은 매서웠고 여기에 충청도 병력이 무기들을 보충해주러 오자 더 이상의 병력 손실을 볼 수 없었던 우키타 히데이에는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사령관 우키타를 포함해 수많은 일본 장성급 장수들이 부상을 입고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전투 후 권율은 일본군 시체들을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다고 하며 행주선상에서 나와 파주로 거처를 옮겼으며 추후 조명연합군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행주대첩에서의 승리로 권율은 일종의 군 참모총장인 도원수로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전시 총괄 업무를 담당했기에 우리가 권율을 장군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대첩이란 용어는 그저 극적인 승리, 대규모 전투에만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전세의 판도를 뒤바꾼 전투에 붙인답니다. 그만큼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1기 전투의 종지부를 찍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